야야, 내가 이래봬도 처녀 시절에 말이다. 네 엄마 인기 좋았대. 동네 골목 벽에 수기가 아니면 나는 장가가지 않는다 라고 골목길에서부터 우리 집까지 써붙여 놓았어. 할아버지가 몽둥이를 들고 지금 이 사람을 잡으러 다녔지. 엄마는 여자라고 해서 규방에서 일생을 살아가려 하지는 않았다. 야야, 신발은 신어서 정이 들어야 마음에 드는 기다. 이제 너도 시집갈 나이가 되니 아무끼나 신으면 안 된다. 검정 고무신 박영자. 지하상가 신발가게 앞을 지나다 흰 고무신을 덥석 샀다. 신을 사람도 없는 고무신을 들고 지하철을 타는데 날아갈 듯 기분이 좋은 것은 무슨 까닭일까? 지금은 돈을 주고도 사기 어려운 그 옛날 고무신을 만난 반가움 때문이었을까? 내 생의 시작점이었던 유년의 추억이 너무도 생생하게 떠오른다. 달리는 지하철 안에서 검은 비닐봉지를 들여다보는 나는 타임머신을 타고 어린 시절로 가고 있었다. 엄마가 신발 가게를 차린 것은 60년 전, 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였다. 외삼촌이 하는 서점을 인수하면 일도 쉽고 부담이 없건만 엄마는 굳이 신발 가게를 차리겠다고 나섰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여자가 할 만한 장사가 못 된다며 극구 반대했다. 엄마를 설득하려 친척들이 모였다. 신발 가게는 첫째 자본이 많이 들고 여자는 체력이 달리며 사기를 당하기 쉽다는 등 어려운 점을 늘어놓았지만 사실은 신발 가게는 품위가 없어 보이고 체면이 안 서는 일이라고 여긴 것이다. 엄마가 삭바느질을 하겠다고 나섰다면 반대할 사람은 없었으리라. 청진에서 객지 생활에 단단해진 엄마의 생각은 단호했다. 그러자 할머니는 처녀는 시집 가기 전엔 말궁둥이 가죽으로 만든 뾰족 구두를 신겠다고 속을 썩이더니 하필 그 힘든 신발 장사를 하겠다는 거냐? 하며 언성을 높였다. 할아버지도 주먹을 불끈 쥐고 언성을 높였다. 처녀 때도 고집불통이더니 지금도 그 모양이냐? 네 팔자 나쁜 것도 다 그놈의 성질머리 때문인 줄 알아? 할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타이르셨다. 네 동생이 하는 책방을 물려받으면 돈도 덜 들고 하던 장사니 너도 편할 텐데 왜 고생을 자처하겠다는 거냐? 신발이 귀해 사돈을 만나면 들고 가던 신발을 꿰어 신는 세상이니 말대로 잘 될 것 같기도 하다. 집신을 신던 사람이 모두 고무신을 신는다면 앞으로 내 딸이 돈방석에 앉을지 누가 아냐? 나는 할아버지의 말이 칭찬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았지만 방에 있던 누구도 그 말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다. 가게 이름은 네 동생이 쓰던 금창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것이 좋겠다. 이 말만 남기고 할아버지는 도포 자락을 획제치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딸은 출가회인이라면서도 엄마를 걱정해주는 외할아버지는 시대의 변화를 탓하지 않는 분이셨다. 가진 돈 안에서 혼자 힘으로 시작하고 싶다는 말도 할아버지께 드리지 않았다. 엄마는 외할아버지의 말이라면 이유 없이 어깃장을 놓았다. 엄마의 예상이 적중해서 장사는 시작하자마자 물건이 없어 못 팔 지경이었다. 장날이 되면 더 바빠졌다. 모처럼 나온 농부들은 고무신 가게부터 들르고 휴일은 공직자들이 가족과 함께 신발 가게를 찾아왔다. 철이 들기 전 나의 후각은 엄마의 밥 짓는 냄새보다 고무신 냄새로 진화되었고 청각은 찾아오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로 발달했다. 바다를 처음 보았을 때도 그 위에 떠있는 배가 흰 고무신을 닮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남의 집 대도를 보아도
신발 주인이 곧 외출할 것인지 아닌지 감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엄마의 관점은 오직 신발은 우리를 먹여 살리는 도구일 뿐이었다. 가게 문을 들어서는 손님이 무슨 신발을 사려고 할 것인지, 면문이 맞을 거라든지, 어떤 모양이 잘 어울리는지를 첫눈에 알 수 있었다. 손님이 가게 문을 들어서서 신발에 시선을 두고 있으면 엄마의 시선은 벌써 손님의 손끝이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 먼저 알았다. 손가락 끝이 신발을 가리키면 단번에 쑥 뽑아 두 짝을 탁탁 맞부딪히며 손님 앞에 내놓았다. 그러면 모양 없이 구겨진 신발도 빛깔과 모양이 금세 살아나 천리라도 달릴 듯 생동감이 일었다. 어느 날 엄마가 내 손을 잡고 길을 가다 이웃집 아저씨를 만났다. 그는 나를 한번 바라보고 엄마를 보며 이 세상에서 가장 엄마를 아끼는 사람처럼 충고를 해주었다. 시집은 가지 않고 젊은 나이에 자식만 바라보고 수절할 거냐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건 없건 큰 소리로 말했다. 그와 헤어졌지만 엄마는 잡았던 내 손을 스르르 놓고 나를 저만치 앞세워 걷게 하였다. 얼마를 지나도 엄마가 오지 않아 돌아보면 엄마는 강둑에 서서 흐르는 강물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엄마를 부르지 않고 혼자 집으로 왔다. 그런 엄마의 심정을 알아서였을까? 만들어서 파는 장사가 아니므로 장사는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힘든 것은 아니었다. 친척들은 나이를 생각하라며 엄마를 설득했다. 아무리 여필 정부라 하지만 세상이 변했는데 삼종 지도까지 딸을 필요야 있느냐. 장사 그만두고 재혼을 하라고 권했다. 그때마다 엄마는 한마디로 입을 막았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식 가진 여자를 좋아할 리 없고 흠 있는 사람이라면 복잡한 사연이 있을 터이니 두 가정이 하나 되는 것은 서로 간에 못할 짓이다. 나의 희생으로 충분하니 앞으로 재혼 이야기는 꺼내지 말아 달라고 했다. 그러나 할머니가 오시면 엄마의 얼굴은 어두워졌다. 창호지를 발라놓은 국가꽃 무늬 손잡이 사이로 보이던 엄마의 모습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내가 지금까지 보아온 엄마는 누구에게도 고개 숙인 적이 없었다. 소곤소곤 들리던 소리가 갑자기 강한 억양으로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네가 늙었을 때도 자식들이 지금 같을 줄 알아? 미닫이 문을 거칠게 닫고 할머니는 쟁걸음으로 떠났다. 그러면 나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쌓여 그날 밤 오줌을 싸곤 했다. 마루에 나오면 푸른 하늘은 저만치 마당밖에 덮여있고 마루엔 하얀 달빛이 젖어 있었다. 하염없이 달을 바라보던 엄마의 모습은 유난히 작아 보였다. 불안에 떨고 있는 나를 알고 있었던 듯이 나무라지 않고 옷을 갈아입히며 뜬금없이 우리 딸 몇 살? 하고 물었다. 나는 내가 한 실수는 있고 엄마 품을 파고들며 혀 꼬부라진 소리로 내 나이에 열을 보태 대답했다. 22살. 달빛이 환하게 비친 엄마의 얼굴엔 장난기가 서려 있었다. 나는 까불거리며 엄마는 몇 살? 하면 엄마도 혀 짧은 소리로 12살 해주었다. 내가 밤마다 오줌을 싸며 불안했던 것은 없는 아버지가 보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도 아니었다. 엄마가 우리를 버리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그날 밤 나는 마음 놓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장사에 활력이 붙자 엄마는 달라졌다. 엄마의 가슴 속에 또 다른 엄마가 한 사람 더 들어있는 것 같아 보였다.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흥정을 하다
돌아서는 사람을 붙잡고 옥신각신할 때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 같았고 모두가 잠든 밤엔 홀로 하염없이 달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울곤 했다. 그러나 아침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엄마는 활기 있게 가게 문을 열고 신발을 팔았다. 아버지를 사윗감으로 선택한 할아버지의 결정은 책과도 무관하지 않았다. 엄마는 자신의 불행이 할아버지 때문이라고 하였다. 할아버지가 엄마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책을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윗감을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할아버지는 양반 집안이라면 집안에 책 읽는 소리가 들려야 한다며 책 읽는 소리가 새벽닭 울음처럼 들리기를 원했다. 그러나 엄마는 책을 읽으라고 하면 집을 나가겠다고 했다. 책을 끼고 다니는 젊은이가 할아버지 마음에 쏙 들었다고 했다. 엄마가 보고 싶어 심리길을 찾아왔다가 담장 너머로 엄마의 거동만 살피고 다시 심리길을 가는 선비 같은 총각이 할아버지에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윗감이었다. 책을 좋아한다는 것은 너그러운 성품을 갖추고 있는 것이며 종교가 없어도 종교인과 같은 것이라고 믿었다. 어려서부터 고집이 세고 성격이 남자 같은 엄마에게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속 깊은 남자가 잘 맞을 거라고 할아버지는 생각했을 것이다. 누구의 잘못인지는 모르지만 엄마와 할아버지는 대화 단절이었다. 할아버지가 편안한 얼굴로 엄마를 대하는 것을 본 기억이 없다. 두 분이 만나면 맛없는 음식을 입에 물고 있는 표정이었고 어떤 날엔 할아버지가 이야기 도중 벌떡 일어나 인사하는 날을 못 본 채 휑하니 나가셨다. 엄마가 이모처럼 나긋나긋한 성격이었다면 운명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나는 가끔 엄마와 할아버지 사이를 신발이 갈라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배우가 되고 싶은 엄마의 꿈은 차마 할아버지께 얘기할 수 없었고 활동사진이나마 보러 가겠다고 해도 한마디로 묵살하였단다. 엄마의 호기심이 꺾일 리 없었다. 옷과 가방을 친구 집에 맡겨놓고 영화 구경을 한 뒤 부푼 마음을 안고 집에 들어오면 기다리고 있던 것은 할아버지의 불호령이었다. 집안에서 얌전하게 바느질을 배우기를 할아버지는 바랐을 것이다. 아버지는 저 자식을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는 관심밖이었다. 독립운동을 한다며 책을 들고 사라진 아버지는 어느 날 훌쩍 찾아와 아이를 만들고 또 바람처럼 떠났다. 그러는 아버지가 못마땅해 할머니가 찾아와 불만을 털어놓으면 엄마는 당신들 뜻대로 짝지어 놓고 이제 와서 날더러 어쩌라는 것이냐며 원망했다. 그때 엄마는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 남매의 존재가 한없이 원망스러웠을 것이다. 엄마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우리에게 심어준 일은 없었지만 나는 독립이라는 단어가 주는 불안을 느꼈다. 엄마가 그 말을 듣고 한숨 짓는 것을 보고 독립은 우리 집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어렴풋이 이해했다. 동네 언니를 따라 학교 운동장에서 활동 사진을 보았다. 누나를 찾아간 동생이 눈물 흘리며 창살 안으로 엿을 건네주는 영화 유관순의 한 장면이었다. 언니는 어린 내가 영화를 보고 우는 게 신통했던지 내가 영화를 보다 울더라는 이야기를 엄마에게 전했다.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고 마루 끝에서 콩깍지를 고르던 엄마가 혼잣말로 독립이 밥 먹여주더냐? 하였다. 동네 언니가 대문을 나가자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 언니에 대한 미안함과 야속한 엄마의 말이 참을 수 없이 서러웠다. 엄마는 고개도 들지 않고 네 아버지는 없는 것으로 알아라 라고 하였다. 그러나 엄마가 고르고 있는 콩은 언제 올지 모르는 아버지를 위한 것이었다. 아버지가 콩국을 좋아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소식 없는 아버지를 기다리다 지친 여인의 절규임을 나는
그때 알지 못했다. 우리 식구가 청진에 정착하게 된 것은 엄마의 아버지에 대한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었다. 그것은 생명을 건 모험이었다. 깊고 고요한 밤, 집채만한 고리짝을 머리에 이고 아는 이 없는 함경북도 청진으로 떠났다. 한 걸음이라도 가까이에서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싶은 간절함이었다. 골목길을 돌아 들어가면 나지막한 양철 지붕이 머리를 숙이고 엎어지듯 자리 잡고 있었다. 겨울이면 팔뚝만한 고드름이 달렸고 대문 앞은 비탈진 얼음판이었다. 나는 옆집 순이와 놀고 싶어도 빙판이 무서워 방 안에서 혼자 놀았다. 비바람이 몹시 불어 양철 지붕이 날아갈 듯 하던 어느 날 밤, 한 청년이 찾아왔다. 그는 웃지 않았고 엄마가 내주는 방석을 물리며 침통한 어조로 말문을 열었다. 독립투사였던 아버지가 청설리 싸움에서 목숨을 잃어 이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소식이었다. 우리를 바라보는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듯 우리보다 더 슬퍼 보였다. 그때 나는 아버지의 소식에 그랬듯이 죽음이란 아주 오래오래 떨어져 있다가 불현듯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청진으로 이사한 뒤 엄마는 고드름만 쳐다봐도 눈물을 흘렸다. 그날 엄마는 이제껏 가장 어두운 얼굴로 나를 보았지만 울지 않았다. 자식보다 독립이 우선이냐며 아버지를 미워했던 것은 이런 비보가 올 것을 대비해 자신의 힘으로 두 자식을 키울 마음의 준비를 한 것이 아니었을까. 어쩌면 독립이라는 두 글자는 엄마에게는 증오의 대상이었지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의 대상이기도 했었다. 만일 독립이 그토록 엄마에게 원망의 대상이었다면 엄마는 일본에 대한 적대감이 없어야 했다. 소나무 그림자가 내 키보다 길게 드리워지던 어느 날, 엄마는 내 손을 잡고 목욕탕에 갔다. 비누칠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일본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목욕탕 안에서 나뒹굴었다. 조선 사람은 어쩔 수 없다고 비아냥대는 일본 여자가 옆에서 비눗물을 튕기며 목욕하는 조선 여자에게 한 말을 들은 엄마가 참지 못하고 남의 싸움을 가로채고 싸운 것이었다. 그날 엄마의 싸움은 남편을 빼앗아간 일본인에 대한 항거였으리라. 벌거벗은 몸으로 여인의 머리채를 잡은 엄마의 가슴 깊은 곳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 교차하고 있었다. 6.25 전쟁을 겪고 난 뒤 그만하면 잊을 만한 세월이 지났는데도 일본과 한국의 친선 축구 경기가 있던 날 라디오를 듣고 있던 엄마가 경기 내용은 모르면서 일본만은 이기야 한대. 그놈들한테만은 이기야 한대. 하며 응원하던 모습은 애국 청년의 열기와 다를 바 없어 보였다. 고향으로 돌아와 장사를 시작한 뒤 나도 자랐고 엄마도 예전 나와 장난을 치던 그런 엄마가 아니었다. 주위에서는 돈방석에 앉았다고 엄마를 치켜 세웠지만 나는 그 말이 싫었다. 장사가 잘 되자 엄마의 목소리는 막걸리를 마신 남자처럼 굵어졌고 사람들 앞에서는 고개도 들지 못하던 엄마가 오징어를 쭉 찢어 어디서든 질겅질겅 씹어 먹었고 거침없이 육두문자가 튀어나왔다. 엄마는 나를 자식이 아니라 하인처럼 대했다. 나는 아버지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니 너희는 엄마를 도와야만 살 수 있다. 이제부터 이 집은 나 혼자 끌어가는 것이 아니다. 엄마의 말 속에는 냉소가 깃들어 있었다. 엄마의 말이 떨어지면 그것은 곧 법률처럼 실행에 옮겨야 했다. 나는 언손을 비비며 우물물을 길어 아침상을 차려놓고 학교에 가는 일을 맡았다. 어스름하게 날이 밝아오는 우물 옆에는 대나무 두 그루가 있었다. 바람결에 바스락대는 나무 밑에서
금방이라도 우물 귀신이 나올 것 같아 소름이 끼쳤다. 몸을 웅크리고 쌀을 씻어 조리질을 할 때면 엄마가 야속하기만 했다. 부뚜막에 올라앉아 내 몸보다 더 큰 밥솥을 돌아가며 씻으면 내 몸은 소단에서 버둥거렸다. 그런데 해놓은 밥에는 언제나 엄마 밥에만 돌이 씹히는 것이 아닌가. 니는 살아나도 못 일고 밥을 하냐? 머리를 지어 박히고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가는 등굣길은 서러웠다. 분명 똑같은 엄마인데 예전에 오줌을 싸도 이해해주던 그 엄마가 아니었다. 그런 날은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아버지가 그리웠다. 교실에 들어서면 햇빛 창가에 동무들이 무리지어 이야기꽃이 한창이었다. 아빠가 붕어빵을 품에 안고 와 싫다는 저에게 억지로 먹였다는 이야기. 아빠가 장에서 꽃 고무신을 사왔는데 딸이 12살이 된 것도 모르고 8살짜리 신을 사왔다는 이야기. 부러움에 앞서 내게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었다. 그때 나는 엄마가 낯선 누구라도 이분이 장차 네 아버지가 될 사람이다 라고 하였다면 나는 기꺼이 그의 품에 안겨 아버지 하고 외쳤을 것이다. 어쩌다 할아버지가 오면 명태같이 마른 나를 감싸 안으며 네 어미의 대쪽 같은 성격이 너희를 볶는구나. 불쌍한 것, 불쌍한 것 하였다. 할아버지는 우리가 마르는 이유를 알지 못했다. 엄마의 성격이 거칠게 바뀐 것은 수절하기를 바라는 할아버지의 무언의 바람을 거역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공장에서 생산되는 신발은 성금을 주고 차례를 기다려야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엄마는 달랐다. 한 달에 몇 번씩 가게를 남매에게 맡기고 대구에 있는 신발 공장으로 내려갔다. 그럴 때마다 엄마가 문 밖을 나가기도 전 나는 벌써 길 건너 명수건이 상점에 진열된 미륵구와 껌, 모찌, 사탕이 눈에 어른거리고 그렇게 신나할 수가 없었다.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되고 외상값을 받아오라는 엄마의 심부름을 가지 않아도 되니 생각만으로도 기분 좋은 날이었다. 외상값을 받으러 가는 것보다 차라리 친구들 앞에서 손들고 벌서는 게 더 나았다. 포목점 아저씨는 나를 몇 시간이고 가게 앞에 세워두었다. 같은 반 동무인 동수가 저희 아저씨 가게인 포목점을 찾아오면 나는 그 아이가 떠날 때까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숨을 장소라도 있다면 그토록 주눅이 들지는 않았을 것 같다. 말없이 문전에 서 있으면 동수 아저씨는 짐짓 나를 모른 채 하다가 저녁 해가 떨어질 때쯤 다시 오라고 하였다. 갈 때마다 내일 오라는 동순의 아저씨와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매일 가라는 엄마 사이를 오고 가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다. 엄마가 없으면 그런 심부름은 하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신발을 팔아 마음 놓고 군것질을 할 수 있어 즐겁기만 했다. 나는 엄마가 한시라도 빨리 떠나기만을 기다렸다. 흰 고무신 값은 검정 고무신의 10배가 넘는다. 엄마가 가게에 있을 때는 흰 고무신을 사러 오는 사람이 많지 않다가 왜 오빠와 내가 있을 때만 흰 고무신을 사러 오는 사람이 많은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아니 알 필요도 없었다. 흰 고무신이든 검정 고무신이든 사러 오는 사람이 주는 대로 받고 길 건너편 가게로 달려가 엄마가 사주지 않던 모든 것들을 다 사고도 돈이 남아 하루가 행복했다. 문제라면 엄마가 예전보다 일찍 갑자기 집에 들이닥칠 때다. 마대자루가 터지도록 담은 신발을 입고 예고 없이 들이닥칠 때 엄마는 머리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순간 엄마가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남은 돈을 급하게 감춰야 하기에 그런 생각은 오래 할 수 없었다. 쓰고 남은 돈을 마루 밑에 던져놓고 떨리는 가슴으로
엄마 앞에 서면 목소리도 변성되었다. 엄마는 그런 우리의 거동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물건을 받지 않는 우리에게 인정머리가 없다고 나무랐다. 그러나 어린 것의 거짓말이 오래 갈 리는 없는 일이다. 마루 밑에 던져놓은 잔돈은 잡아떼면 그런 대로 넘어갔지만 손님이 사간 고무신을 들고 와 바꿔달라고 찾아올 때는 둘러댈 방도가 없었다. 흰 고무신은 다른 신발에 비해 워낙 값 차이가 많기 때문에 언제 누구에게 사갔는지 기억이 또렷하다. 두 아이에게 사갔다는 말을 듣고도 엄마는 손님 앞에서는 태어나였다. 손님을 보내고 난 후 오빠와 나를 바라보는 엄마의 눈빛은 호랑이를 맨손으로 때려잡았다는 남이 장군의 눈빛과 다를 바 없었다. 남에게 악담을 하면 그 악담을 뱉은 사람에게 되돌아간다던 엄마는 거침없이 자식에게 악담을 퍼부었다. 네 놈들은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다. 까마귀도 어미를 돌보며 먹이를 물어다 주는데 네 놈들은 어미를 속이고 도둑질을 해? 네 놈들은 장차 도둑질밖에 할 거 없다. 도둑놈이 돼서 살 바에는 차라리 우리 모두 같이 죽자. 가게 문을 닫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던 엄마는 사정없이 오빠와 나를 두들겨 팼다. 나는 엄마의 넋두리 뒤에 나올 말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다. 청상과부 운운하다가 어째 살고 아비 없이 키운 자식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 살아 뭐할꼬 하며 방바닥을 치며 울 것이다. 나는 엄마의 손을 잡고 눈물을 닦아드리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노라고 다짐하고 위로해 드렸다. 그렇지만 몇 시간만 지나면 다 잊었고 군것질의 유혹은 아무리 참으려 해도 참기 어려웠다. 나는 글을 배우기 이전 훔친 뒤에 오는 짜릿한 희열을 먼저 익혔다. 멍자리가 지워지기도 전에 다음에 훔칠 계획을 오빠와 세웠다. 한 번은 오빠가 훔쳤다 하고 다음엔 내가 훔쳤다고 하면 둘 중 하나는 고비를 모면할 수 있어 둘이 매맞는 것보다는 훨씬 덜 힘들 것이다. 계획을 짜고 나면 주체할 수 없는 신바람에 팔짝팔짝 뛰다가 낮에 엄마가 가슴 치며 통곡하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며 깔깔거렸다. 고무신이 제일 잘 팔리는 날은 장날이다. 엄마는 눈을 뜨고 있어도 코를 베어가는 세상이니 훔쳐가는 사람이 있는지 잘 보라고 했다. 나는 키가 작아 그 임무를 수행하기엔 좋은 조건이었다. 소도막기 머리를 곱게 하고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양산을 접으며 가게 안에 들어왔다. 먼저 온 손님들은 구경하고 흥정하고 신어보느라 가게 안은 발 들여놓을 틈이 없었다. 진열된 선반 앞에서 이것저것 만지던 그 여자는 잽싸게 흰 고무신 한 켤레를 반만 접은 양산 속으로 집어넣었다. 어린아이가 감시하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을 것이다. 엄마의 손에 머리채를 잡힌 여자가 집 안으로 끌려 들어왔다. 마당비처럼 산발이 된 머리로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여자의 모습은 가게 문을 들어설 때와는 너무 달랐다. 엄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은 비굴해 보였지만 엄마의 눈에서는 이상한 빛이 번뜩였다. 엄마는 그 여자를 부둥켜 안고 통곡했다. 은행을 털지 이년아. 어린 새끼하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내 것을 훔치고 싶더냐? 옷을 잘 입은 여자보다 검정 고무신을 신은 엄마의 모습이 더 아름답다는 막연한 깨달음 같은 뉘우침이 지나갔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죄라는 의식이 들면서 어린 나 자신이 불쌍하다고 여겨졌다. 훔치는 자였던 내가 감시자의 위치에 서서 양심이라는 마음 한 곳에 작은 반란이 눈을 뜨게 된 것이다. 나는 그날 엄마와 함께 울었다. 남들은 우리 집에 신이 가득하니 오죽이나 좋은 신을 신겠느냐고 했지만 그것은 빗나간 생각이었다. 엄마의 신발은 세 가지로 나뉜다. 흰 고무신은 외출할 때만 신는 장식용과 다를 바 없는 신이었고
집에서 신는 신은 손님이 버리고 간 신발이었다. 내 기억에서 지금도 잊히지 않는 검정 고무신은 김천에서 대구로 물건을 사러 갈 때 신은 신이었다. 그것도 코 없는 남자 신발이었다. 물건을 살 때 남자들에게 밀리면 신발부터 벗겨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나는 그때 엄마가 끊임없이 갈아 신어야 했던 검정 고무신은 내가 먹고 자라는 엄마의 살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다. 어느 날 머뭇거리며 남자 한 사람이 가게 문을 들어섰다. 엄마와 시선이 마주치자 그 손님은 다시 나가려고 하였다. 나가는 사람을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물었으나 그는 대답 대신 고개만 떨구고 있다가 말문을 열었다. 아내가 아들을 낳아 흰 고무신을 사주고 싶은데 돈이 모자라 벌어서 갚아주면 안 되겠냐는 것이었다. 턱없이 모자라는데도 엄마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의 손에 흰 고무신을 들려주었다. 몇 번이고 고맙다며 고무신을 품에 안고 가게 문을 나가는 남자의 뒷모습을 엄마는 아득한 심연을 바라보듯 눈을 떼지 못했다. 남편에게서 받아보지 못한 사랑의 공허함이었을까? 아니면 부부가 함께 끌어가야 할 길고 긴 인생 여정을 혼자 가야 하는 서글픔 때문이었을까? 내 눈에 엄마가 천사처럼 아름답게 보인 적이 있었다. 전날부터 옥색 무시 치마 저고리를 꺼내놓고 자루가 달린 다리미에 벌겋게 핀 숯불을 담아 치마 끝을 내게 마주잡게 하고 정성껏 옷을 다렸다. 엄마의 첫사랑이었던 남자가 일본에서 온 날이었다. 옷을 입기 전 엄마는 버선부터 신었다. 터널 같은 버선 속으로 발을 집어넣고 버선목을 두 손으로 잡아당기면 발은 하늘을 향해 버둥댔다. 기를 쓰고 버선목을 잡아당겨도 발이 버선 끝에 닿지 않자 습자지에 발을 감싸고 요리조리 달래며 버선목을 당겼다. 오이시 같은 엄마의 버선발이 마루 위에 사뿐히 올라섰다. 나는 할머니가 일러준 대로 하루 전에 닦아놓은 흰 고무신을 엄마 앞에 내려놓았다. 엄마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자야, 내가 이래봬도 처녀 시절의 말이다. 네 엄마 인기 좋았대. 동네 골목 벽에 수기가 아니면 나는 장가가지 않는다 라고 골목길에서부터 우리 집까지 써붙여 놓아서 할아버지가 몽둥이를 들고 지금 이 사람을 잡으러 다녔지. 대돌에 내려서는 엄마의 모습은 집채만한 보찜을 이고 이를 악물던 때와는 달랐다. 엄마는 지금이라도 우리를 버리고 마음만 먹는다면 남자들 눈에 매력적으로 비칠 거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 후 한 번도 옥색 치마를 입은 엄마의 모습을 나는 보지 못했다. 엄마가 가게를 청산한 것은 전적으로 오빠와 나의 교육 문제 때문이었다. 어린 것이 매를 맞아도 손버릇을 고치지 않자 결심한 것이다. 어느 날 엄마는 오빠와 나를 앉혀놓고 말은 제주도에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이라고는 어린 나이에 장사하는 것과 도둑질하는 것밖에 없으니 너희는 이제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 라고 했다. 나는 지금도 서울역에 처음 도착했을 때 황홀한 불빛에 고개도 들 수 없었던 두려웠던 기억을 잊지 못한다. 힘에 벅찬 짐을 식구마다 짊어지고 역 앞에서 어리둥절했지만 엄마는 기가 죽은 기색은 조금도 없이 서울 지리를 다 아는 사람처럼 큰 소리로 택시비를 깎았다. 택시가 도착한 곳은 관상대를 길 하나 사이에 둔 서대문 송월동이었다. 자식의 도벽을 막지 못한 엄마는 서울을 드나들며 집을 장만해 두었다. 마당이 넓어 단박에 계약하였다고 하였다. 내가 엄마 소원이 뭐냐고 물은 적이 있다. 그때 엄마는
아주 평화스러운 얼굴로 꿈꾸듯이 먼 곳을 바라보며 고추, 호박, 파, 마늘을 심을 수 있는 텃밭이 있는 집을 사서 학교에서 돌아오는 내 새끼들 상 차려놓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하였다. 바로 그 집이 그랬다. 관상대를 끼고 아래로 서울고등학교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있는 작은 집이었다. 엄마가 그때 먼 곳을 향해 꿈을 얘기한 것은 꿈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바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할아버지는 당신의 딸이 가부가 되었다는 것을 수치로 여겼고 또한 그런 딸이 남자처럼 짐짝을 이고 장사를 한다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을 것이다. 수절이라는 길을 가고자 한 엄마의 생각과 할아버지의 생각은 같았으나 엄마는 여자라고 해서 규방에서 일생을 살아가려 하지는 않았다. 장사하지 않으니 아껴야 살 수 있다고 노래를 하던 엄마가 내 등을 밀고 죄아점에 불쑥 들어갔다. 돌아볼 겨를도 없이 엄마는 화려한 유리 진열장에 있던 검정 에나멜 구두를 점원에게 묻지도 않고 내 앞에 내려놓으며 신어보라고 하였다. 허리를 구부리고 뒤축을 당기는데 엄마는 저만치 서 또 다른 모양의 구두를 고르느라 돌아서 있었다. 순간 나는 엄마의 검은 고무신 뒤축이 양쪽으로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았다. 내가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고 하자 엄마는 콧잔등 위로 까만 리본이 달린 다른 구두를 내놓으며 이걸로 하라고 하였다. 내가 마음에 없다는 표정을 짓자 내가 신발을 너보다 잘 고른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엄마의 찢어진 검정 고무신이 검정 구두 위에 겹쳐 보여 나는 가게를 그냥 나왔다. 왜 나는 그날에야 엄마가 그토록 고맙게 느껴졌을까? 엄마는 내 뒤를 따라오며 말했다. 야이야, 신발은 신어서 정이 들어야 마음에 드는 기다. 이제 너도 시집갈 나이가 되니 아무끼나 신으면 안 된다. 나는 흐르는 눈물을 엄마가 눈치채지 않게 슬쩍 닦으며 능청을 떨었다. 엄마, 있잖아. 엄마가 장사하지 않고 집에서 우리를 돌봐주니까 굶어도 좋아. 내가 대신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할게. 중국에서 제일 값나가는 신발이 당나라 현종 때 양귀비가 신던 신발이었어. 양귀비가 죽자 이웃집 노파가 양귀비의 신발 한 짝을 주었어. 사람들이 하도 보고 싶어 하니까 구경을 시키는데 보기만 하면 식금을 내라 하고 만져보면 50금을 내라 하고 신어보면 100금을 내라고 해도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어 만석 거부가 되었어. 엄마가 지금 신고 있는 검정 고무신이 앞으로 그런 신발이 되지 않을까? 세월이 흘러 이제 엄마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흰 고무신을 담은 검은 비닐봉지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어서오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입니다. 오늘은 박영자 작가님의 검정 고무신 들려드렸습니다. 어떠셨어요? 그 시절 아득한 추억의 한 자락을 떠올리셨을까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막 생각나는 그런 감동적인 소설이었습니다. 새삼스럽게 저희 구독자층을 한번 검색해 보았는데요. 그랬더니 대부분 저의 기준으로 언니 오빠인 거 있죠? 잘 부탁드립니다. 말복이 지나고 나서 한결 시원해지려나 했는데 여전히 폭염이 이어지고 있어요. 물 많이 드시고요.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소담 소설로 하소담 언니 오빠님들의 작은 휴식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소설을 마칠까 합니다. 하소담은 또 다음 소설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히 계세요. 감사합니다.